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제1회 관훈 초대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60대 총무 오태규입니다. 저희 클럽은 올해부터 관훈 초대석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화제 인물을 초청해 그분들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듣고 공유하자는 취지에서입니다. 초청인을 대상으로 공세적 질문하는 관훈 토론회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초청인의 고견을 듣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질문 응답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대표 토론자로 나오신 분이 질문의 물꼬를 터주고 이후에 청중석에게도 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청중석의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을 받지 않고 직접 질문을 받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모임의 취지에 부적절한 발언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사회자로서 건전하고 생산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적절한 권한을 행사하겠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관훈 초대석의 첫 초대자로서의 영광을 안게 되신 임채정 제18대 국회의장님을 17대 국회 국회의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임채정입니다. 제가 좀 소개 계속 하겠습니다. 소개? 임 의장님은 동아일보 해직기자 출신으로 재야 활동을 하시다가 1988년 평화민주당에 입당하시면서 정치를 하셨습니다. 1999년 제14대 때 서울 노원병에서 당선되신 지 내리 사선의원을 지내셨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 국회의장을 역임하셨 정치 언론인이십니다. 이 밖에 당과 국회에서 정책위원장, 당의장, 국회 통일외교위원회 위원장을 지내셨고 노 대통령 때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하셨습니다. 현재는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을 지내고 계십니다. 상황을 읽는 눈과 아이디어가 풍부해 옛 소련 공산당 정치구원이었던 미하일 수슬로프에 빗대어 임슬로프라는 별명을 지니고 계십니다. 오늘 대표 질문자로 나오신 이전에 임 의장님을 첫 손님으로 모신 뜻은 안팎으로 특히 외교안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는데 임 의장님이 지니신 경륜과 충언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좋은 말은 입에 쓰나 병에 좋고 충언은 귀에 거슬리나 행동하는데 이롭다고 했습니다. 오늘 임 위원장님이 하시는 충정어린 쓴소리를 박근혜 정부가 잘 받아들여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는데 발판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대표 질문자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욱 문화방송 논설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 의원은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하셨으며 정당 팀장, 통일외교부장, 보도국 부도국장을 지내셨고 지금은 정치 담당 논설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분 김창균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은 현재 논설위원으로서 기명 정치 칼럼을 쓰시고 있고 항상 현장감 있고 날카로운 필치로 필명을 날리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또한 현재 저와 함께 제60대 관훈 클럽을 이끌고 가는 임원이기도 합니다. 현재 서기를 맡고 있습니다. 그럼 첫 초대 손님이신 임 의장님의 고언이 담긴 연설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임채정입니다. 오늘 관훈 초대석. 네. 관훈 초대석 제1회라는데
관훈 클럽으로 봐서는 사람 연사 잘못 선택했고 저로 봐서는 잘못된 자리에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걸 보니까 무슨 기라성 같은 선배들 계시고 모두 언론계 모두 후배들도 좀 계십니다만은 이렇게 배구시를 하니까 이거 내가 드디어 사지에 들어왔구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그냥 다행히 무슨 날카로운 질문을 안 하시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휘뚜루막뚜루 닥치는 대로 그냥 얘기하고 그저 이제 무슨 뭐 날카로운 질문하신 것은 그분들의 책임이지 제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의상 제가 원고를 좀 작성을 했습니다. 그냥 읽는 것으로 방법을 때우기로 하겠습니다. 엊그제 이제 박근혜 정부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우리 직선제 이후 최초로 과반수 이상 득표를 한 그런 상당히 강한 출범입니다. 그만큼 기대도 크고 또 정권의 성공적 운영을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도 간절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 그동안 이렇게 여론을 보면은 박근혜 정권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은 물론이고 잘해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꽤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것을 제가 기사로 본 적이 있습니다. 저 역시 박근혜 정부의 성공적 국정 운영이 국민의 삶이나 국가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 어려운 상황과 여건에서 출범하는 것이 또한 그런데 사실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희망적 징조나 사회적 역동성, 창의성, 사회적 통합, 조정 능력 등이 거의 소진된 상태가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라고 그러면 의뢰의 그 특징의 하나로 꼽았던 그 역동성 같은 것이 요즘에 와서는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하는 느낌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재벌 기업과 수출은 견고하다고 하지만은 국내 경제는 침체 상태고 민생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양극화와 세대 갈등 등 분열의 요인이 확대되고 있는데 정치 역할은 오히려 축소되어서 통합 조정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정치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팽배한 상태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거의 다 이렇게 동의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인해 남북 관계도 거의 파국 수준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정부의 외교적 운신의 폭도 매우 좁아진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른바 외우 내환에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지금 박근혜 정부가 서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지금의 상황은 지난 수십 년간 한국 사회를 규정해온 세 가지 낡은 프레임을 제때 해소하지 못한 데서 초래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가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입니다. 둘째가 제대로 된 정치의 역할을 저해해온 헌법과 정치 제도라고 저는 봅니다. 셋째가 대결적인 남북관계와 냉전적 사고가 그 중심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재벌 중심의 성장 전략을 채택해온 나라입니다. 그 전략이 그 온당을 떠나서 당 부당함을 떠나서 일정하게 유효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벌 중심의 성장 정책은 한계에 도달했고 시대적으로도 부적합한 상황에 도달했는데 변화와 개혁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부의 과도한 집중과 양극화, 재벌의 반칙, 중소기업의 어려움, 일자리와 비정규직 문제로 파급되고 확산되고 있다고 봅니다. 정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치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국민들이 정치적 불신을 초래한 원인의 상당 부분은 헌법상의 문제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87년 이전의 헌법은 물론이고 87년 헌법조차 절차적 민주화, 즉 평화적 정권 교체가 가능하도록 5년 단임의 직선제 관찰에만 집중한 나머지 권력기관 간의 균형과 견제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했습니다. 그 결과 국회가 대통령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제왕적 권력에 예속되거나
대통령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권력 투쟁에 몰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형성되어 왔습니다. 그런 구조적 조건과 정치인들이 관행이 더해져 상대당을 흠집내고 깎아내리려는 국회에서의 싸움이 만연하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87년 헌법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가치의 충돌을 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북한과의 대화, 협력을 기피하는 이념적 경직성과 대결 정책적 프레임입니다. 냉전 시대는 물론 공산권의 몰락 이후에도 그런 프레임에 매몰되다 보니 그동안 질곡 수준을 넘어 북한의 핵 보유 가시화라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낡은 프레임의 구조적 한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분출되고 서로 얽혀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시점에 우리나라가 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저출산, 고령사회라는 인구 구성의 변화, 세계 경제의 동반 침체와 자본주의 위기라는 변수까지 더해서 우리 상황을 내외적으로 정말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능력이나 의지를 불문하고 과거의 낡은 프레임을 깨라는 시대적 요구가 사회적으로 팽배한 것으로 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이미 경제 민주화와 복지국가,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확인되었습니다. 박근혜 후보 역시 그러한 시대적 요구에 응답해서 경제 민주화와 복지국가 등을 공약했습니다. 저는 그 점이 이른바 중간지대에 있는 많은 유권자들의 표심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새 정부의 내각 구성이나 국정 목표 등을 보면 과거의 틀을 깨려는 의지, 국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좀 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권력 운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식 통치 패러다임은 권력 독점, 통치와 지시, 반대에 대한 억압, 자원의 강압적 동원, 획일과 효율성 만능의 사고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권력의 분산, 소통과 대화, 사회적 합의, 투명과 공개의 리더십과 패러다임을 필요로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시대의 리더십과 분명한 차별화를 이루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 즉 리더십 면에서 제일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치의 극복입니다. 대통령이 권력의 정점에서 일일이 정책과 현안들을 다 챙기고 지시 명령하는 방식은 시대에도 맞지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총리와 내각에게 일을 나누어 주고 대통령은 굵직한 과제들을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또 국회 및 야당과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야당의 요구도 수용할 것은 과감히 수용해야 정치적 안정을 기반으로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축소 등 노동 현안, 일자리 대책과 복지 확대 등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사회적 타협의 틀도 마련해야 합니다. 법과 원칙도 중요한 통치의 원리이지만 갈등의 조정과 예방 역시 소모적 대결이나 물리적 충돌 등을 막아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점을 박근혜 대통령이 하루빨리 인정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독단적으로 흐르거나 국민으로부터 고립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우려사항은 박근혜 대통령의 준비 정도입니다. 5년 단임제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이 일할 시간은 사실 3년여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임기 3년이 지나면 새롭게 일을 추진해 나갈 동력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성공은 시간과의 싸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일을 배우려다가는
일할 시간을 다 놓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봐왔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지 집중하고 선택할 과제는 무엇인지 미리 구상하고 있어야 대안과 액션 플랜을 조기에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도 막상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위기에 봉착하거나 정책의 실패를 낳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임기 중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인해 위기나 실패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5년 단임제 대통령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이지만 그래서 대통령의 준비 정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돌아가셨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상당히 유능한 면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준비된 여성 대통령을 표방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내면적 준비나 인사풀은 어느 정도나 준비된 것인지 솔직히 좀 걱정이 됩니다. 우선 새 정부 인사를 보니 새로운 사람도 또 사람을 통해 구현하고 싶은 정책의 방향도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일종의 관리형 인선 같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제시한 국정 비전, 국정 목표 등에서도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고민의 흔적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야박한 지적일지 모르지만 국정 비전으로 내세운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는 지금의 상황과 조금은 유리된 어찌 보면 그냥 멋진 조어가 아닌가 하는 느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5대 국정 목표를 보면 일자리와 고용, 복지 등 민생 부문에 대한 진일보한 입장은 확실히 눈에 띕니다. 후보 시절 공약했던 경제 민주화가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처해 있다는 것은 걱정스럽습니다. 5대 국정 목표를 보면은 일자리 중심의 경제, 창조 경제, 맞춤형 고용 복지, 창의 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정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제 민주화는 민생과 유리된 담론이 아닙니다. 민생과 직결되어 있는 과제입니다. 다시 말해 5대 국정과제에서 언급된 일자리, 고용, 복지, 경제 시스템, 통합의 문제 등이 모두 경제 민주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제 민주화가 불발되면 경제 시스템이나 시장 상황의 변화도 불가능하고 다 이루기 힘든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일종의 전제 조건인 셈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경제 민주화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경제 민주화 실천 의지가 약화된 것이 아니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저는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의 국정 운영 과정에서 정부의 인재 풀을 넓히고 정부 인사의 추천 과정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인사를 폐쇄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투입과 환류 균형이 떨어져서 국정 운영이나 정책에도 한계가 초래될 우려가 높습니다. 이제 실질적인 정책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조하고 싶은 분야는 경제 민주화입니다. 지금 경제 민주화는 가장 중요한 민생 개혁 과제입니다. 또 정치적으로도 상생의 정치,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좌우할 관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 민주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시민적 호응도도 매우 높아서 시기적 이점을 잘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재벌의 시장 지배력 남용, 경쟁 회피, 불공정 거래, 불투명한 지배구조, 조세 탈루, 과도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 등은 도를 넘어선 상황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또 지식인 사회에서의 우려입니다. 사회경제적 폐해가 보통 큰 것이 아니라고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벌을 통제할 국가적인 힘은 오히려 과거보다 많이 약화된 상태라는 것이 또한 지적입니다. 의회와 관료, 법조계와 언론까지 재벌의 영향을 받고 있어 대단한 의지와 각오가 없으면 재벌 개혁을 쉽게 추진하기 힘든 상황까지 도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을 정상적인 기업으로 되돌려 놓는 노력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순환 출자 금지와 출총제 제도입, 금산분리 등 재벌의 소유 지배 구조를 개혁하고 총수 일가의 부당한 사익 추구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재벌 반칙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있도록 입법화하는 노력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위, 금감위, 방통위 등 시장 감시기구 역할도 대폭 강화하고 관료사회와의 결착을 끊는 대안도 함께 강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질서 확립과도 직결되는 문제로 생각합니다. 또한 고용 창출, 신산업의 창출과 동반 성장, 공익적 기여 등의 역할을 강화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과거와 같은 재벌 압박 방식이 아니라 제도화의 틀을 마련하는 그런 진일보한 방식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벌 개혁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경쟁 구조가 작동하는 시장 환경이 조성되어야 중소기업에게 활로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 정부가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중소기업 대책을 내놓았지만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양날개로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경제 환경은 여전히 조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20년 전이나 1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중소기업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360여만 개 중소기업의 성장 발전을 저해하는 불공정한 시장 환경이 가장 으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기청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60% 이상이 창업한 지 5년 이내에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또 1980년대 이후 창업을 해서 대기업으로 발돋움한 회사도 이랜드, 웅진 정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30여 년이 넘게 기업 생태계가 정지된 상태라 갈 수가 있습니다. 자유롭고 활력 있는 시장 경제 구조는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다시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진입과 성장이 가능할 때 성장 역시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업은 그러한 성장 경로가 거의 봉쇄되어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무능 때문은 아닙니다. 바로 유망한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대기업의 횡포가 주 원인입니다. 기술과 인력 채가기, 판로 독점하기, 납품 가격 후려치기, 원하청 관계에서의 불공정과 반칙을 통해서 중소기업을 고사시키는 시장의 불공정성이 원인입니다. 그걸 바로잡아야 한국 경제의 활력이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창의력과 기술, 기업가의 도전 정신이 넘쳐야 일자리 문제도 함께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출발이 바로 경제 민주화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은 재벌개혁과 관련해 큰 문제의식을 못 느꼈거나 또는 정서적인 저항감도 가지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시장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경제의 넓은 틀 안에서 재벌의 지위와 역할을 함께 바라봐야만 합니다. 재벌에 대한 규제와 개혁을 반시장적 조치로 불온시하는 것은 이념적 경직성의 소치입니다. 개혁의 필요성은 폐해의 여부와 정도로 판단하는 것이지 친시장적이냐 반시장적이냐의 잣대로 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시장 경제의 대명사인 미국도 대기업의 독점 폐해가 커지자 1890년 셔먼 독점 금지법을 제정했습니다. 그 후 기업들의 반발로 인해 법의 시행을 미뤄오다가 공화당 출신인 테오도로 루즈벨트 시절 1901년부터 1909년 사이입니다. 본격적으로 재벌개혁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테오도로 루즈벨트는 지금도 미국인들이 존경하는 5명의 위대한 대통령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저는 박근혜 정부가 경제 민주화와 재벌개혁 문제에 대해 실용성과 유연성 그리고 실천력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그래야 민생경제 활로가 뚫리고 미래 비전도 오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이 남북 문제에 대한 정책적 과제는 대북 정책의
정책의 변화와 모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잠복해 있던 동북아 지역의 긴장 사안들이 표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일 간의 패권 전쟁과 패권 경쟁과 일본의 군사 대국화, 센카쿠 열도, 독도 등을 둘러싼 영토 갈등의 대두,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른 파장 등이 실제로 만만치 않은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남북한이 여기서 어떤 입장과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동북아 안보 상황도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는 평화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화가 없이는 경제도 복지도 민주주의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평화를 지키고 유지하는 노력은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남북 문제는 안보적 상황 못지않게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북 문제를 말하면 주로 경제적 접근보다는 무슨 안보적 접근 또는 뭐 정치적 접근 같은 것을 자꾸 얘기들 하는데, 이제는 경제적 접근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때가 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이 한국 경제는 해양 경제 중심의 성장을 지속해 왔습니다. 태평양 경제 시대에 성장했고 중국의 변화와 발전 등에 힘입어서 현재의 중선진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무엇을 기반으로 성장할지가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일본과 중국 사이 이른바 너트크래커를 걱정하던 지적이 제기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나마 90년대 이후 IT 활력을 선도하면서 경제적 활로를 열었는데 그마저도 현재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라도 대륙으로의 길, 즉 북방경제의 중요성을 주목하고 가능성을 열어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도약을,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북방경제에는 태평양과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물류 중심 비전이 있습니다. 한반도 아주 가까이에 펼쳐진 6억 명의 인구와 대륙 시장,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 참여를 통한 자원 획득의 가능성, 개성공단 같은 남북 분업 구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생산기지화의 이점, 그리고 북한 경제의 회복과 발전 과정에서 얻게 될 시너지 효과 등 무궁한 가능성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 길을 여느냐 못 여느냐가 남북 관계의 개선에 있으면 또한 주제의 사실입니다. 즉 북쪽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우리 경제의 제2의 도약 또는 제2의 길을 너무 무시하거나 또는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이명박 정부는 대립적인 대북 정책으로 지난 5년을 허송세월했습니다. 남북관계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성과도 못 낸 최악의 실패만 기록한 정부였다고 저는 감히 말합니다. 남북 화해협력 정책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프레임으로 간주하고 차별화에 목맨 결과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했나 하면 그것조차 실패했습니다. 사실 평화적인 남북관계 개척의 첫발을 내딘 정부는 노태우 정부입니다. 노태우 정부는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과 한반도 비핵화 선언, 남북 기본 합의서를 통해 남북 대결 구도를 공존과 평화 모색의 구도로 바꿨습니다. 그 정책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모두 계승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남북 정상 사이에 체결된 6.15 선언과 14선언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습니다. 그로 인해 남북 직접 대화는 물론이고 6자 회담의 틀도 실종되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3차 핵실험이라는 최악의 위험한 상황까지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미 아는 사실이지만 1970년에 제창된 서독 브란트 수상의 동방정책은 헬무트 슈미트 수상 3인당입니다. 74년부터 82년을 거쳐서 기민당 수상인 헬무트 코레까지 이어졌습니다. 서독 정부가 20년 동안 꾸준히 일관된 정책을 유지하며
동독 정부와 동독 주민들이 신뢰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동서독 통일이 기반이 다져진 것입니다. 즉 독일에서는 보수당인 기민당이나 진보당인 사회당이나 모두 통독 문제에 있어서는 일관된 정책과 노선을 견지했던 것입니다. 저는 박근혜 정부가 대북 정책에서는 이명박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고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역시 당분간 냉각 상태가 불가피하겠지만 어떤 일이 있더라도 평화 개척 정책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선 북한과의 대화를 지금이라도 다시 재개해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연결 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물론 미국 등 우방국과의 협조 관계도 공고히 해야겠지만 대북 특사 파견 등 대화 재개의 방식도 다양하게 협의 모색해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전제 조건은 6.15 정상선언과 14 공동선언의 이행 의지부터 천명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로 박근혜 정부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정치개혁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정치개혁은 중요한 개혁과제로 등장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대는 것이 하나 있어서요. 우리 청중석에서도 혹시 핸드폰 좀 무음으로 좀 이게 같이 좀 해주시죠. 혹시 지난 대선에서 정치개혁은 중요한 개혁과제로 떠올랐고 그래서 등장한 것이 이른바 의원 정수 축소부터 의원연금 지급 중단,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및 특권 축소까지 다양한 개혁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안철수 후보로부터 촉발된 정치개혁의 의제가 지난 대선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한 것은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 때문입니다. 정책 경쟁은 없고 여야가 지나치게 대립한다는 점이 정치 불신의 주요 이유입니다. 근데 과연 지금 그 정치 불신에 대한 원인으로 제기되는 여러 가지 그 이유들이 과연 그것이 정치 불신을 정말 초래하는 것일까? 우리가 좀 생각을 바꾸어서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정치 불신의 원인을 우리 깊이 따져보면 이건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첫째는 분단 상황과 지역주의, 이것이 정치 불신의 큰 원인입니다. 또 하나는 대통령과 의회 사이의 힘의 불균형, 즉 제왕적 대통령 권력으로 인해 발생되는 현상들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본령입니다. 먼저 국회와 정당 간의 정책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려면 이념적 딱지 붙이기와 정치적 지역 구도가 해체되어야 합니다. 진보적 진영이 정책의 인용이나 채택을 좌파, 즉 빨갱이로 낙인 찍는 환경 속에서는 좋은 정책의 제도화가 어렵습니다. 엊그저께 법원에서 무슨 종북이라는 말을 함부로 붙인다고 그래서 거기서 실형이 언도된 것을 봤는데 참 우리 사회가 발전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증거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또 영원하면서 이 특정 정당 독식 구조가 존속되는 한 가치와 정책의 중요성은 오히려 2차적인 문제이고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이나 정책 개발에 열과 성을 다할 필요성을 못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공천권을 쥔 지도부의 줄을 잘 서는 것이 공천과 당선에 훨씬 유리하게 됩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생의 정치와 정책 경쟁을 아무리 주문한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의원 정수를 줄이자, 지구당을 없애자,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자는 식의 정치 영역을 축소하는 대정력뿐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치의 역할이 축소된 자리를 다른 세력들이
관료나 여기 많이 계십니다만 일부 언론 등이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대신하는 그런 예를 보게 됩니다. 악순환입니다, 일종의. 정치 지역주의 폐해를 치유하려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나 중대선거구제 개편 등 제도적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결적 정치 문화 역시 대통령의 권력 독점 구조에서 빚어지는 만큼 개헌을 통해 권력의 분산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현재의 헌법 구조에서는 정책의 집행과 실행의 역할만을 담당해야 할 행정부가 예산의 편성, 법안의 제출 등 기획과 입안 역할까지 모조리 전담하는 힘의 불균형 상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감사원까지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서 자기 완결적 통치 구조를 형성해서 의회의 무용화를 부채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삼권 분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정치 구조입니다. 삼권 분립이 이루어져 있지 않는 상황에서 모든 정치에 대한 책임과 비판은 국회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은 정치가 딴 데서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책임은 의회한테로 넘어가는 이런 구조는 조금은 파행적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어쨌든 변화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박근혜 정부 임기 중에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는 권력구조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겠지만 정치 제도, 감사원의 국회 이관, 예산 편성권과 법안 발의권의 의회 이양 등 의회의 역할 제고를 위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개헌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발전 속도나 기존 헌법 체계의 시대적 부적합성, 권력구조 문제의 한계 등에 비추어 봤을 때 개헌은 이미 늦은 측면이 있습니다. 마무리로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한국 정치에 정당과 의회는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정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사, 정당사는 60년을 넘었지만 본격적으로 정치가 시작된 것은 불과 20여 년밖에 안 된다고 늘 얘기해왔습니다. 정부 수립 이후 노태우 대통령까지 한국 정치는 권위주의 통치만 있어왔고 그에 저항하는 투쟁하는 야당만 있었을 뿐이지 정책으로 경쟁하는 정치는 없었습니다. 원천적으로 정권 교체 가능성이 차단된 정치 상황 하에서 진정한 정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경험입니다. 그나마 정책 경쟁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가 태동한 것은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후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경고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정당과 정치인들이 투쟁적 관성이 바뀌지 않아서 아직 정치가 채 뿌리내지 않았다고 하는 정치권 내부의 문제도 또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주고받는 것입니다. 표현은 조금 속될지 모르지만 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 아니라 상대를 적대시하는 정치 문화가 오랜 기간 존속했습니다. 각 당이 내세우는 정책 방향이나 강조하는 정책도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러한 차이점들이 이번 대선에서 크게 달라졌다고 봅니다. 굵직한 정책과 공약에서 여야 간에 거의 처음으로 접점이 형성되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안보와 성장 문제는 물론이고 경제 민주화, 복지국가 등 진보적 의제에서도 여야가 상당히 접근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한국 사회가 직면한 사회경제적 상황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보수 정당인 새누리당이 국민의 갈망과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 중도적 입장을 일정 정도 수용함으로써 나타난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를 선거 쟁점을 차단하기 위한 물타기식 선거 전략으로 분석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은 서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정치에 중요한 상황 변화가 초래되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상대당의 존재와 정책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대화와 타협, 정책 경쟁이 가능한
정치 지형이 형성될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 지점에 바로 박근혜 정부가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야가 상호 정책적 수렴을 가능케 하는 그런 지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호기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치가 제 기능을 하도록 힘을 가진 정부와 집권당부터 포용적 정치 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여야 간의 문제에 있어서 실제로 이런 진보적인 과제들, 예를 들면 복지라든가 경제민주화라든가 이런 진보적 과제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야당이 집권해가지고는 추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추진을 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비용과 정력이 필요로 됩니다. 상당한 사회적 저항도 있을 것이고 또 갈등이 야기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점에 있어서는 보수당인 집권당인 지금 박근혜 정부가 그것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솔직히 정당적 관계 또는 정파적 입장에서는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의 역사적 관점에서는 이 사회를 반걸음이라도 나아가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다시 새로운 경쟁이 시작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도 여당에 일정 정도 협조하겠다라고 하는 의지 표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도 박근혜 정부가 이번에 탕평 내각을 구성해 주길 바랬습니다. 그건 실현되지 못했지만 아직 대안은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여야정 대화의 상소라 등을 통해서 야당과 대화하고 협조를 모색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의 경우에도 의회나 야당과 나쁜 관계를 유지하며 성공한 대통령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야당의 관계가 원만해야 안정적인 국정 운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착안과 실천을 기대합니다. 폭넓은 행보 그리고 포용적인 행보 이것이 새로이 출발하는 박근혜 정부에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출발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출발점에서 몇 가지 좀 갸우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기대를 다 놓지 않은 국민들이 많다라는 것을 깊이 인식을 하고 새로운 5년, 앞으로의 5년을 새로운 한국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선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40분 넘게 연설을 하셨는데 내용이 상당히 충실한 내용이어서 전혀 지루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어떤 탄생 배경, 시대 정신부터 시작하셔서 박근혜 정부가 해결해야 될 과제들, 경제 민주화, 대북 정책, 정치 개혁까지 포괄적으로 아울러서 문제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토론자 두 분한테 마이크를 넘겨서 몇 가지 질문을 한 다음에 청중석으로 질문을 좀 주겠습니다. 먼저 윤영욱 의원님. 예, 우리 임채정 의장님이 워낙 자세하게 그리고 또 포괄적으로 정리를 잘해 주셔서 저희들이 질문 드릴 게 없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오늘은 새 정부에 대한 덕담과 격려 또 그러면서도 이제 또 저희들 관훈클럽의 본래 정신대로 또 따끔한 충고와 조언도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나왔는데 어쨌든 많은 준비를 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여지가 없습니다만 한 가지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우리 의장님께서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과거 어떤 정부보다도 보수와 진보를 잘 아우를 수 있는 기대를 아직 가지고 계시고요. 뭐 첫 출발이니까 당연히 기대를 갖는데 상당한 우려가 있다라는 점을 또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게 경제민주화의 출발이 조금 석연치 않은 것 같다라고 저는 이제 받아들이는데, 이 경제민주화라는 게 사실 뭐 개념도 다양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 지금까지 이 중심 3, 40년 동안 해왔던 보수 이 지형에서 진정한 진보 개혁 쪽으로 조금 더 단순화하면은 이 성장보다는 분배 쪽에 약자에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경제민주화라는 게 어쨌든 국정지표에서도 빠지고 자꾸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걱정이 있었는데 취임사에서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세간에서는 이런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들 첫 출발해서 다 잘하고 싶지만 이게 조금 후순위로 밀린 듯한 이런 분위기가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의 본질적인 변화일 수 있느냐, 아니면은 잠시 전략적인 후퇴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뭐 뒷부분에서도 얘기를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일종의 경제민주화, 선거 전략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도 있다 라고 걱정을 하는 목소리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제가 답변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매우 어려운 질문이신 것 같은데, 그 기대와 우려가 접합되는 것이 또 바로 그 대목 아닌가 싶습니다. 네. 처음에 박근혜 후보가 선거 시점에서 내놓은 공약들 중에서는 경제민주화가 제1번 공약 아니었습니까? 그러던 것이 그 이후에 인수위 시절을 넘어서서 나중에 5대 목표 발표할 때는 사라져버렸단 말이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그러고 나서 그것은 이제 나중에 공정경제라는 것으로 무슨 과제로 풀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설명이 되느냐. 좀 설명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 재벌개혁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국회에 있어 보면은 무슨 법안 하나가 올라왔을 때 이것이 재벌이라든가 기업과 관련된 문제면은 조그마한 문제라도 그 로비나 그 뒤에서 그 운동이 참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조항 하나를 두고. 근데 이렇게, 그거는 다시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개혁 주체들이 개혁을 하겠다는 정부가 큰 마음을 먹고 강하게 밀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아무리 보수 정부라 하더라도, 아무리 기득권 세력과 연결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상당한 그 저항이 부딪힐 것입니다. 이것을 넘어서서 과연 개혁을 해낼 것이냐. 또 물론 그 개혁의 내용은 여러 가지입니다만은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마음을 놓지는 나는 못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을 놓지는 못하고 그 대목은 상당히 감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좀 기대를 제가 버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만은, 그 이유는 경제 민주화 조항이 사라진 뒤로 상당한 사회적 비판이 일어났습니다. 상당한 비판이 일어났습니다. 그 비판 뒤끝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사에서는 그것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경제 민주화에 대한 조항이. 그런 점으로 봤을 때 그 경제 민주화의 위치가 조금 흔들리기도 하지만은, 정부에서 흔들리기도 하지만 대통령도 상당히 의식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까지는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우리가 약간의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가, 그리고 그렇게 밀어나가야지 않는가, 우리가 사회가. 그리고 이렇게 정치권에서도 또 그렇게 나가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뭐 희망을 거두지는 않았다고 말하면 좀 너무 좀
비장한가요? 어쨌든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의장님 거기에 덧붙여서요. 예. 정말 기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많은 또 감시와 또 충고도 있고 또 격려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그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걸 우리가 기대를 함직하고 밀어야 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어떤 대안이나 정책, 우선순위가 있다면 인사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가령 김정인 전 비대위원장은 인사의 문제가 있을 거고, 정책에도 재벌 정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걸? 아니,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조금 갸우뚱하고 있는 것은 과연 경제 민주화를 실천할 의지와 철학이 확고한 인선이 이루어졌느냐. 이 부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조금은 회의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 그 점을 통해서 보면 경제 민주화에 대한 의지나 그 정책이 조금 소홀한 것이 아닌가, 이런 그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5대 과제에서 빠졌고 5대 목표에서 빠졌고, 그래서 의심을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의 마지막 발언인 대통령의 발언에서 그것이 다시 나왔기 때문에 또 한 번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상황은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제 그 경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또는 그 액션 프로그램까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점들이 좀 이렇게 얘기가 되고, 또 무엇을 바꿀 것이냐에 대한, 또 무엇을 개혁할 것이냐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가 선거 과정 속에서 없었던 건 아니지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하는 과정까지 조금 더 지켜볼 수밖에 없고, 그것은 우선 그 나오는 정책이라든가 방법 이런 것을 조금 지켜본 뒤에 최종적 판단을 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에 우리 김창균 의원한테 마이크를 좀 넘기겠습니다. 예, 저는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세 가지 낡은 프레임 중에서 마지막 프레임에 해당되는 그 정치 쪽에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우선 개헌을 해야 된다, 우리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면, 그렇게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고, 그러면서 권력 구조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겠지만 하면서 막상 그 부분에 대한 입장 표명은 안 해주셨는데요. 현재 우리 5년 대통령 직선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시고, 그 대안으로서 거론되는 여러 제도 중에서 의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이상적인 제도는 뭐라고 보시는지. 제 개인 의견까지. 예. 우리 정치가 가장 안 되는 이유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저는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라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구라파는 전부 다 거의 내각제 또는 이원집 정부제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가 어찌 보면 정치 후진국, 미국을 빼놓고 정치 후진국 쪽에 이제 가까운 나라들, 그 나라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발언이 되나요?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뜻은 아닌데, 아무튼 그런 쪽이 많은데, 진정한 대통령제라는 것은 대통령제냐 내각제냐 이전에 삼권 분립이 됐느냐 안 됐느냐부터 저는 따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권 분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를 논하고 국회를 비판하고 하는 것은 저는 그 순서가 틀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대통령제 중심제를 가장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는 미국의 경우 의회의 권한이라는 것은 막강합니다. 먼저 예산 편성권, 법안 발의권, 통상 협상권, 또 실질적인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는 거의 그 인사권이나 다름이 없을 정도로 강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국민의 세금을 쓰겠다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액수를 정하고 자기네들이 용처를 정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사용합니다. 이게 어떻게 삼권 분립이 됩니까? 국회가 국정감사한다고 그러는데 한 보름 정도 하게 됩니다. 1년 내내 그 방대하고 어렵고 복잡한 예산 사용을 보름 내에 알기도 어렵지만은 실제로 깊이 알기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편성 자체를
정부가 자기 돈 자기가 정하고 자기가 쓰는데 이게 무슨 상권 분립되며 이게 무슨 정치가 되는 겁니까? 법안 발의권도 미국에서는 의회밖에 없습니다. 물론 행정부가 의회를 통해서도 하겠지만은 한국에서는 그동안에 의회, 국회, 정부 양쪽이 다 했습니다. 통상협상권도 이를테면 FTA 같은 것도 미국은 의회 권한입니다. 행정부의 위임했을 따름이죠. 협상을. 의회 권한입니다. 인사청문회도 미국의 인사청문회는 국장 이상은 다 인사청문회에 해당됩니다. 그거 안 되면은 의회에서 통과 못합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그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부와 삼권 분립이 되는 상황에서 사법부는 빼놓고 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비판도 들을 수가 있지만 사실 우리 국회라는 것은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비판받을 위치나 되느냐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국회가 무슨 권한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그죠? 지난 20여 년 동안 정치가 그래도 좀 부활하면서 이 입법 발의권이 정부보다 국회 쪽이 조금 많아졌습니다. 통계적으로. 몇 년 사이에. 그런 정도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에 대한 감시 기능 이런 것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약하고 국회에 대한 감시, 국회에 대한 비판 이런 것만 치열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저는 독재 정권 시절의 통치 프레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좀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정부를 비판 못하고 정부를 감시를 제대로 못하니까 그나마 공개적이고 그나마 드러나고 있고 그나마 힘이 약한 국회를 집중 포격하는 거 아닌가. 오히려 국회가 샌드백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장 출신에서 하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에 대한 태도들이 얼마나 경색되었냐면은, 이거 여담입니다만은, TV나 영화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면은, 한국에서 국회나 국회의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드라마는 단 한 편도 없습니다. 단 한 편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의 영화들, 미국 TV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의 영화들을 보면은 절반 정도가 긍부정이 절반 정도로 나눠집니다. 긍정이 한 절반, 부정이 한 절반, 이런 정도일 겁니다. 한국은 단 한 편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건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한국 사회의 정치에 대한 편견이고, 경색성이고, 그리고 인식의 어떤 점에서는 좀 부족함이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정치를 자꾸 강조를 하냐면, 정치가 살지 않으면은 타협, 상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치 주역들이 국회가 돼야 하고 국회에서만 타협하고 상생하고 서로 토론이 되는 것이지 한쪽에서 행정 권력, 정부 권력이 막강해가지고 그거 따라가기 바쁜 어떤 여당이 있다고 그런다고 그러면 거기 어떻게 국회에서 타협이 이루어집니까?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싸움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국회에서 싸움밖에 할 것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이제 엄청나게 비판을 해야 됩니다. 그럼 국민들도 또 그렇게 또 알고 있고. 이렇게 갖고는 정치는 발전 못합니다. 그리고 정치 발전 못하면은 결국 우리 사회가 발전 못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모 의장님께서 오늘 주제는 박근혜 정부를 향해서 고언을 하셨습니다만 아무래도 의장님께서는 민주당 상임 고문이시기도 하시고 그 민주당의 장래나 이런 것에서 많은 걱정을 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아니었습니다만 의장님은 지금 저 대선 이후 민주당이 시도하고 있는 변화 내지는 그런 것들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곧 안철수 교수가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데 지난해 그 한국 정치를 강타했던 그 안철수 현상의 동력은 아직도 남아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의장님 의견을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그거 번외 질문 아닙니까? 번외 질문도 하나씩 받아주셔야지. 안철수 현상은 살아있다고 보고 당분간 갈 겁니다. 국민들이 새로운 정치를 요구를 하고 있고 어쨌든 정치 변화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 변화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치 변화의 내용을 좀 더 우리가 심화시키고 확대하고 제대로 우리가 이렇게 정시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근본 원인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제왕적 대통령제라든가 삼권분립의 미비라든가 또는 지역적 이런 갈등이라든가 이런 데서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고, 그것을 고칠 때에 비로소 진정한 정치개혁이 온다는 얘기지, 정치가 지금 현재 정치를 바꾸지 않아야 한다, 이거 현재 정치를 개혁하지 않아야 하는 뜻은 아닙니다. 안철수 현상은 당분간 계속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것은 뭐 각자에 따라 다를 것이고, 또 그것이 우리 정치권의 변화의 바람을 일정 정도 불게 하는 것도 또 사실일 겁니다. 다만 제가 불안해하는 것은 안철수 현상이 정치 개혁인데, 과연 현재까지 나와 있는 얘기들을 전부 그쪽에서 나온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정치 개혁의 본질을, 본령을 꿰뚫고 있는 것인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입장과는 조금 다른 입장으로 현재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도 조금 대중적인 그런 관점이 좀 더 많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점에서 제가 조금 불안하다, 좀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개혁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그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이상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윤영욱 의원한테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고 그다음에는 우리 청중석으로 몇 가지 질문 받겠습니다. 사실은 뭐 뜨거운 얘기를 하려면은 그 민주당 얘기, 그 국회 얘기를 해야 항상 재미있고 스트레이트 기사도 나오고 그런데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의장님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를 다 아우르고 오늘 또 자리가 자린 만큼 이 정도 선에서 이제 다음 기회에 한번 듣기로 하고요. 예. 저는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 대북 문제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남쪽으로는 경제민주화, 조금 더 큰 쪽으로 보면은 남북 문제, 우리 시대의 제일 큰 현안 중에 하나인데, 의장님이 그 살아온 인생의 역정 또는 소신으로 봐서 대북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유연성을 가진 건 뭐 충분히 저도 오랫동안 취재를 하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하신 그 큰 뜻은 알겠지만, 북핵 대북 문제가 현실적으로 가장 뜨거운 감자인 이런 현실에서 조금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 아닌가. 우리 사회가 현재 어쨌든 지난 대선에도 나타났듯이 52대 48의 이런 구도가 아직도 뭐 온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먼 방향은 맞다 손치더라도 현실적으로 좀 강경하게 대북 정책의 원칙을 고수해야 된다는 부분과, 그렇더라도 우리가 조금 양보해가면서 대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렇게 현실적으로 본다면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 계시지 않은가라는 이런 생각도 또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무슨 낙관적이다, 비관적이다 이런 관점에서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대북 문제가 우리에게 무엇이냐라는 관점에서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오고 있는데, 지금 북핵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해결해야죠. 다만 북핵 문제가 터져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이런 상황을 그러면 강경으로만 몰아가서 해결되느냐? 그러니까 어떡하자는 얘기냐? 그러면 강경으로만 몰아가면 남북 문제가 해결되느냐? 남북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어떡하자는 얘기냐?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나는 방법은 어찌 보면은 조금 모순될지 모르지만 충돌적일지 모르지만 강경과 온건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화 없이 강경을 전애들의 태도를, 전애들의 지금 현재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세계에서 전문가들이 그런 강경한 입장만 가지고는 해결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지금 뭐 이렇게 상식화되다시피 했다고 저는 봅니다. 강경할 때는 당연히 강경해야 하고, 우리 안보적 입장에서는 대단히 치열하게 준비해 나가야지만은 또한 저들에 대한 대화와 타협은 또한 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는 남북 문제를 방치하지 않은 것과 다름없거나 아니면 강경으로 일변도로 좀 몰고 나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두고 본다거나
또는 심지어는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마치 붕괴론 같은 것 이런 것에 이렇게 안주해 있다거나 이런 그 느낌이 좀 들어오는데 그런 방식으로 또 뭐 강경론만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는 건 역사적으로 공산권에 대해서는 북한만 아니라 공산권에 대해서 강경책만 가지고는 해결 안 된다는 건 우리 역사적 경험으로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북 문제에서도 특히 우리가 한국이 이렇게 이 나라가 한반도가 세계사적으로라도 좋고 예, 발응하고 도약할 수 있는 참 수천 년 만에 얼마 되지 않은 기회에 와서 그 기회를 충분히 활용해 나가야 하고 그 대목에 남북 문제가 크게 걸려 있는데 이건 어떻게든지 풀어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화하려면 대화를 왜 그렇게 무서워하고 불안해하고 또 대립할 것은 또 대립해야 합니다. 그 양쪽을 다 이렇게 활용할 줄 알아야지 한쪽으로만 이렇게 쏠려나가는 것은 이것은 남북 문제 해결에 대한 태도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아까 기조 발언에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 양면 두 가지 정책을 이제 병행하되 북한과의 대화를 다시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재개를 하자라고 했을 때 현 정부도 뭐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유지하겠다고 하는데 뭐 긍정적입니다만 그렇다면 이런 대화를 유지하는 가장 실현 가능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있다면 워낙에 또 그쪽 전문가 아니십니까? 예. 한번 제안을 해 주시죠. 아이고 전문가. 저도 그 국면에서 한번 잠깐 끼어들어서 보충 질문드리면 저도 뭐 외교안보 통일 문제에 좀 관심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남북 문제, 외교안보 통일 문제 같이 우리 정치권이나 우리 사회에서 초당파적인 협력이 필요한 분야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20년 동안 북핵 문제를 대해오면서 한 10년은 너무나 유화적인 국면으로 갔고 또 10년은 너무 그 강경 국면으로 갔기 때문에 결국 그 결과가 나타난 결과가 지금 북핵무장의 어떤 사실상 핵무장 국가로 왔기 때문에 그 결과론적으로 보면 두 개 다 실패한 정책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장님께서 오늘 여기에서 그 발표하신 것을 보면 좀 너무 아직도 유화론적인 어떤 그 측면에서만 이 문제의 방법을 보시지 않는가라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 때의 어떤 가졌던 대화론, 포용 정책보다 플러스 알파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의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플러스 알파는 무엇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정책을 제가 말할 입장은 아니고요. 절 보고 무슨 유화론적 입장에만 서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특히 남북 경제 앞으로 한국 경제 발전 방향으로서 북방 경제론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제 좀 더 부드럽게 그걸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남북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 아닙니까? 신뢰가 깨져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에 대해서 지금 여러 의견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딱 옳다라고 단정하기는 뭐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만은 적어도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분명한 그 입장을 전달을 하고 요구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대화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여기서도 말했지만은 6.15 선언이라든가 12.4 선언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우리 입장을 분명히 저는 그 입장을 저쪽에다 전달을 하고 그 위에서 이 얘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슨 새로 지금 여기서 그 경제 협조를 지금 당장 한다든가 뭐 이런 일은 되지 않을 것이고 핵 문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어떤 나중에 결과가 이루어지고 난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무엇을 얘기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정부가 지금 결정해 나가고 해야 할 일이지 우리가 딱 무엇을 해라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어쨌든 한반도에서 신뢰를 쌓아가야 하고
그 대화 어떤 미국과도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이제는 그 대화의 폭이 상당히 넓어져야 한다. 대화의 폭이 꽤 넓어지면서 그들과 공존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청중석으로 좀 마이크를 돌려서 몇 분 질문을 받겠습니다. 저쪽 가운데 먼저. 좀 성함하고 네, 좀 말씀해 주시고. 클럽 회원 권영국입니다. 지금 의장님 말씀 쭉 듣고 몇 가지 좀 남북 관계에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예를 드는 겁니다. 북한에서 남쪽에 대해서 돈을 요구한다. 또는 남한에서 북쪽에도 돈을 줄 테니까 우리 대화 한번 해보자. 한다면 단답으로 좀 해주십시오. 의장님께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돈을 요구한다, 돈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방법이, 실제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도 잘 모르겠고, 또 그것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 중요한 그 출발점인지도 그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 또 그 돈이라는 것이 무슨 돈인지 그것도 제가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걸 일률적으로 대답하기는 어렵겠고, 좋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있게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한간에서는 전 정권에서 거액의 돈을 지불하고 남북 대화를 했다는 말이 아주 회자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남북 대화를 한 치 앞도 나갈 수 없는 아주 실패한 정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물밑 접촉이라든가 또 싱가포르 이외에도 다른 지역에서도 여러 군데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600억 달러라는 거액을 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정권에서는 그럴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이게 깨진 겁니다. 그리고 그러는데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은 이 정권에서 아무것도 안 했다고 말씀하신 의장님의 말씀은 좀 모순이지 않느냐.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번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요구도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접촉이 안 되고 결국은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600원을 달라고 했는데 줬는지 안 줬는지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정보는 아직 갖지를 못했습니다만은 그건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아까도 제가 이 원고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6.15 선언이라든가 12.4 선언이라든가 이런 것을 깬 것은 이쪽입니다. 분명히 이명박 정권입니다. 그런 전제 위에서 그런 것을 우리 이쪽에서 확보한 위에서 인정한 위에서 그렇게 접근을 했는데 남북 간에 비밀 접촉을 했는데 돈을 달라고 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거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건 받아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본적인 신뢰가 깨져버린 상황에서 돈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면은 그 책임이 저쪽에 있다 하더라도 이쪽이 그것만 가지고 남북 관계가 실종된 책임이 저쪽에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른 분, 예. 이거 질문을 좀,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요. 제가 볼 때는 오늘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예. 그러니까 나중에, 그거는요, 오늘의 어떤 우리 추대석의 취지하고 좀 맞게 제가 운영하겠습니다. 다른 분 질문. 예, 저는 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초빙 교수인 윤재홍입니다. 오늘 우리 임채정 의장님이 관훈 초대석 토론회가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 KBS 기자 30년 하면서 78년도인가 종로경찰서 출입할 때 제가 간사를 했는데
그 당시 임채정 의장께서 통화 투기 때문에 종로에 수감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임채정 의장의 사직도 넣어주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언젠가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아직 기억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러 제가 왔습니다. 결론부터 오늘 질문은 임채정 의원께서 언론에 오랫동안 종사했던 대기자 선배이시고 또 아울러서 국회 사선까지 하셔서 국회의장까지 하셨습니다. 보통 기자 출신들이 특히 정치부 기자 출신들이 이제 그 국회의원이 돼서 정치에 참여를 하면은 여러 가지 과거에 그 취재하던 입장과 또 취재를 받는 입장이 양상호 다를 것입니다. 근데 대개 보면 섭섭하게들 많이 합니다. 저희들한테. 오히려 자기가 기자로 있었을 때 그 취재를 하면은 열심히 했는데 답변할 때 보면 정반대로 너무 쌀쌀하게 하고 답변도 안 해주고 이제 그런 현상이 와 있습니다. 윤창중 지금 저 대변인 도 좀 비슷한 현상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그 우리 임채정 의장님께서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려면 언론과 정치와 언론이 어떻게 잘 해 나가야 한다는 그 방향을 제시하면서 과거의 기자적인 입장 그리고 정치적인 입장, 취재를 했던 입장, 취재를 받던 입장을 비교해 가면서 새로운 박근혜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언론과 정치와 언론의 방향 제시를 좀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알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정치하는 거 아닙니까? 언론을 통해서, 그러니까 매체 아닙니까? 언론을 통해서 정치를 하는데, 결국 언론을 통해서 기술적으로는 정책도 이렇게 검증을 해보고, 인선도 검증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좀 통합한다고 그럴까?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건데, 언론과 이 정부와의 관계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도 없는 것이고, 떼어지지도 않는 것이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또는 이렇게 서로 협조할 수 있는, 그런 그 분위기와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가야만 할 것이고, 가능하다고 그러면은, 정부 측 또는 청와대 측과 언론들이 이렇게 만나서 이 얘기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한번 가져봤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것이 취재와 취재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꼭 적합한 방법인지 그것을 좀 검토해 본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서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지내는 그런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언론 역시 그런 큰 틀에서 그런 점을 이렇게 크게 생각하는 그런 입장으로 함께 이렇게 접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제가 듣지는 못해가지고 하나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마이크. 복지와 무엇은 현 보수 세력, 집권 세력이 추진하는 것이 낫겠다. 야권이 추진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면이 있다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게 복지와 뭐였습니까? 경제민주화 문제였습니다. 경제민주화. 네, 알겠습니다. 예. 아니 그것이 무슨 야권이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 출발을 또 그 시작을 그런 현 정권이 시작하는 것이 효율성 면에서 있어 일장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한 두 분 정도 더 발언 질문을 받겠습니다. 혹시 저쪽 우리 교수. 임 의장님 그 발표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주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그리고 또 광범위한 이야기를 해서 오늘 상당히 도움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고 났을 때 통진당이 그 발표한 성명을 보는 것 보면 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개발했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오늘 들은 거는 저 임 의장도 결국 그런 이 사고의 연장선상에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거를 좀 느끼는데, 보시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화를 한다고 해서 북한이 그러면 핵 개발을 포기할 거라고 보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실패한 정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대화를 하지 않은 대화였어요. 제가 보기로는. 그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의 기조는 뭐냐 하면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넘북 북한에 갖다 퍼다주고 했는데 결과가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의 의지라든지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일단 대화를 그걸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저는 사실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이 그렇게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은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 사실 6.15하고 14 문제도 거론을 자꾸 아주 강조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동의하지 않은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성찰이나 그런 그거 없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통진당에서 말했던 내용이 무슨 대화를 안 해서 핵 실험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남북 대화하고 북미 대화가 북한이 대화를 하자 그러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개발했다 이런 식의 설명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핵 실험이라는 것이 뭐 그때 시작된 것도 아니고 그 이전부터 있어 왔던 것이고, 그것은 대화 정도가 아니라 불구의 기본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뭐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그 점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통진당의 그 주장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못하게끔, 그런 핵실험을 못하게끔 하도록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을 또는 미국과 연계해서라도 이렇게 해 나갔어야 하는데 대화까지 끊겨졌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사태를 우리가 호전시키지는 못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반성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북한이 무슨 그 문제 가지고 대화가 없어서 핵실험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해서 북한이 4차 핵실험이나 5차 핵실험을 안 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것을 그렇게 무슨 대화를 하면 했겠느냐 안 했겠냐 하는 그런 식의 질문은 제가 이렇게 질문으로서 좀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에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를, 그런 상황을 오히려 우리가 좀 더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길은 없었겠는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는 없었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무슨 북한의 핵실험은 무슨 대화만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기 시각차를 지금 조정하는 어떤 그런 초대석이 아니기 때문에 선배님 나중에 좀 개인적으로 좀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간도 많이 지나셨기 때문에 그 식사 끝내고 식사하시는 걸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기 첫 손님으로 나오신 그 임채정 국회의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번외 질문도 많이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오늘 자리가 그냥 이렇게 뭐 대화하는 자리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토론회 장으로 자꾸 변하려고 아슬아슬한 선에서 지금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훈 초청회 초대석이 잘 발전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탄 없는 의견으로 좋은 이렇게 국정의 도움이 좀 되었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